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상화폐, 가상자산도 생겨서 더 다양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ETF는 2002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20년이나 된 투자법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사고 팔기 쉽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종목을 선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ETF 테마 투자라는 방법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 고령화 등으로 낮은 성장을 유발할 구조적인 요인들이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희소한 성장이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5년에서 10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테마형 ETF의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두각을 나타낸 테마 ETF는 블록체인, 전기차, 신흥국 인터넷 기업,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우주, 위성통신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크지만 최근에 부진했던 테마 ETF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클린 에너지, 헬스케어 혁신 등이라고 하는데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 테마형 ETF 투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 오늘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죠. 11월 증시 일정 및 전망은? 오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제 대사인데요. 네, 많이 활동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뵙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좀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열심히 또 두드리면 여러 가지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월봉 기준으로 해서 9개월 만에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7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월봉 기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11월부터는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달에 있는 주요 일정들 가운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11월이고 이제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두 달이죠. 정확하게 두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을 마감하면서 관통하는 11월 달이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아지시겠죠. 특히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그래도 내년 코로나 국면이지만 그래도 뭔가 여전히 유동성과 함께 들썩이는 시장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포인트 자체가 그런 이제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나오고 금리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또 계산기를 복잡하게 두들겨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쪽에서 11월을 맞이하는 게 그렇게 썩 좀 탐탁하거나 아니면 기분 좋기보다는 좀 이제 머리가 좀 묵직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11월 달에 주요 증시 일정들 한번 요모조모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11월 3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이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결과가 거의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은 다 예상된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어떻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난 몇 년 전에 테이퍼링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한 3% 하락했습니다. 2013년 연말이었어요. 맞습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체크했거든요. 오랜만에 그 테이퍼링 시기를 봤더니 그때는 버냉키 의장이 맞습니다. 테이퍼링을 그 여름쯤에 발언을 하면서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났습니다. 긴축에 대한 발작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뭐 비둘기파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평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테이퍼 텐트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연준 의장도 약간씩 발언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면역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행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2013년도. 그래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체력이 강한 상태에서 뭐 어떤
추세가 강한 상황 쪽에서 이런 정도면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가겠지라는 측면들은 다른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은 상황 쪽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네. 테이퍼링은 여전히 유동성은 공급하되 유동성을 어떤 공급하는 속도나 그리고 또 금액들이 점점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됐다는 것보다 앞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한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 한 중반 이후에는 거의 끝나는 흐름으로 나올 텐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겠죠. 그럼 금리 인상이 얼만큼 빨라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금리 인상은 또 궤가 다릅니다. 그쪽은 아예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가 지금 이제 저금리에서 바뀌는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로 해석하기에는 지금 일단은 이번에 GDP 성장률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2%대입니다. 확 주저앉았었죠. 게다가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2달 동안 답보 상태인 상황 쪽에서 네. 금리 인상까지 가기에는 좀 거쳐야 될 관문과 확인할 게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는 일단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좀 더 빨라지겠느냐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제 경기 지표들 계속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도 중요하겠죠. 물가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물가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물가를 상승 자극시켰던 요인 중에 공급 부족 같은, 그러니까 즉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내려오기 시작하고 반대로 오히려 어떤 고용이나 그리고 나머지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자연스러운 변화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상황에서는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쪽, 빠르게 되면은 내년 연말 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일정 11월 3일 현지 시간 3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정말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또 4일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유가에 대한 네. 83달러대라고 하게 되면 높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러시아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어떤 지금 유가의 그 공급을 확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 쪽의 변화다 보니까 이의 흐름들이 또 여전히 유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는지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또 변동성은 있겠죠. 그래서 오페크가 아닌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의 러시아 입장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11월 5일 금요일 날은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여기서는 또 2달 동안 쇼크를 보였던 신규 고용이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온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 물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시 회복적으로 나가느냐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11월 10일 가게 되면 또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전히 에너지 가격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공행진이겠지만 고점에서 어떤 꺾이는 징후가 나오느냐라는 여부들을 확인할 심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11월 11일은 중국의 관군제입니다. 근데 예전만큼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더 중요한 게 이날 MSCI 반기 리뷰가 들어오는 날이죠.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요즘 시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전혀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없죠. 특히 이런 5월 달이나 11월 달 같은 이제 어떤 굵직한 반기 리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여갈 수밖에 없는 신흥시장 쪽에서의 변화죠. 그런 것 측면에서 네. 뭐 중국 조금 더 늘리고 거기다가 또 중동 쪽에 새로 들어온 EM 시장들 비중 늘리다 보면은 한국 쪽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매년 그럴까요? 왜 매년 한국은 줄이고 중국이랑 중동은 늘리고 그들이 5월, 정한 11월. 룰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예. 없는 상황들이고요. 예. 네, 거기다가 특히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서 네. 충족돼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런 변화는 없겠지만은 같은 신흥 시장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럽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런 영향에 좀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한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현물 매수는 이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가운데 선물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묵직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기대할 게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편입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LNF, FNF,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크래프톤까지 이런 종목들이 편입 가능성이 더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 영향권들과 어떤 수급적인 동향들을 체크하는 건 중요해 보이고요. 실제로 신규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인 거죠. 네. 그런데 해당 종목들 보면 주가가 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신규로 강하게 들어가기는 또 고민은 좀 필요한 자리들, 이런 쪽에서 일단 탄력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5일 날은 한국에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지난 10월 달에 한국은행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0.5%대에서 1%까지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2배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의 변화가 서서히 또 우리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쪽으로 아마 내년도 이런 시계가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금리 상승에 대한 가시권들은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11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행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뿐만 아니라 물가 지표, 그리고 MSCI 반기 리뷰라는 수급적인 이벤트, 그리고 11월 25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중요한 일정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금리와 물가와 또 수급적인 이벤트, 이 세 가지가 11월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FOMC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앞서서 6월부터 8월 말까지 연준 인사들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테이퍼링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권에 점점 들어왔습니다. 이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는 또 금융시장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를 일단 단기적으로 얼만큼 뭐 충격이라고 하게 되면 충격일 수가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강한 투자 심리가 강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뭐 타격으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금리를 앞두고 어떤 식의 뉘앙스를 안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계속 연준 의장이 바라봤던 거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각이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강과 또 앞으로 이제 금리에 관련된 시각들을 어떻게 네. 얘기하느냐가 쉽게 말씀드리면 언사죠. 이 말 네. 뉘앙스를 제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 뭐 대표님이라든지 저 같은 경제방송 진행하는 앵커들은 하나하나 다 받아 적거든요. 영어로요? 아니요, 한글로 해석되는 걸 네. 받아 적어서 네. 뭔가 인상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에서 기조는 일단 좀 변했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식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가장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흥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네. 금리가 벌써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빠른 상승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56% 정도인데 네. 단기 금리는 2%대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전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빠른 압박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네. 보통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여유롭게 가는 상황 쪽에서 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경기 약간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의 흐름들이 지난 10월 말에 한국 시장을 또 뒤흔들었던 뭐 호주나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빠르다라는 입장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더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리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돼서 또 확인이 된다라고 되면 약간 안정은 찾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 나오는 금리의 여러 가지 발작 가능성들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비롯해서 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채권 뭐 그쪽에 대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네.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빠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관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일시적인 변화일 뿐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벌써부터 반응한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 쪽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네. 시장에서 나타났던 종목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뚜렷한 섹터의 강화가 그렇다고 성장주가 꺾이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네. 넷플릭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성장은 꺾이지 않는다란 실적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주가 부각을 받고 성장주는 꺾일 거야라고 하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그만큼 성장주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 지위를 그대로 끌고 가고 그에 따른 시장 장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공식으로 그대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의 여러 가지 시장 장악 여건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쪽에 더 반응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지난 2018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네. 이 기술주들이 뭐 애플 1조 달러 돌파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대로 밸류에이션 정당한가라고 했지만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그때 또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뭐 빅테크 쪽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테슬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은 일단 독보적이죠. 대표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쇼티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설계부터 우리는 그쪽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SCM이라고 하는 공급망 탄탄하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실적의 변화가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 움직임보다는 어떤 다른 경쟁자와의 차별성과 함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끌고 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각광을 받고 부각하는 게 지금 부각받는 게 네.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참 요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테슬라는 판가 인상도 단행을 했고 3분기 실적도 뭐 서프라이즈 네.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 어떤 시장 지배력이 밸류에이션을 끌고 가고 있다, 높여지는 네.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1월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경기 우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요. 하지만 앞서서 뭐 예전 사례를 봐도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 이제 위기가 마무리되면서 저성장 기조 속에서 혁신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증권사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네. 분석한 자료도 보였습니다. 국내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해주신 11월 25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일정이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려왔어요. 네. 두 차례 네. 올렸습니다.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뭐 우리한테는 사실 금리 인상이 실보다는 득이 있는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파도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우리 걸 지키자는 입장이죠. 네, 특히 미국보다 좀 늦게 섰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파장들 이거를 대응하겠다는 선제적인 입장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금 유출을 그렇죠. 막겠다라는 네, 거죠. 거기다가 네. 또 지금 가장 또 대두되고 있는 게 가계부채에 대한 빠른 속도들 이거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시점 쪽에서 나왔던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정책적인 금리의 변화는 뭐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쪽이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한국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또 어느 정도 어떤 지금 경기 회복세보다 금리 회복세 올리는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의 여러 가지 입장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도 여전히 이런 매파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수출 중심의 경기가 계속 확보가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먼저 빨리 달려간 금리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또 약간 짜증내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또 금리의 변화와 함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채권 관련한 소식들을 보면은 지난달 중순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내 금리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네.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 대출 금리를 외국인이 올린다.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맞나요? 네, 그렇게 보게 보면은 약간 이제 돌려 또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외국인이 왜 한국 채권을 계속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규모로 살까요?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정부가 선제적인 관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추가 쪽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이 충분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오는 그런 기조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네. 약간 조금 오버하는 경향들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그분보다 그렇다고 뭐 채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다 놓는다 이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흐름들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움직임, 외국인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FMC 테이퍼링 시행, 그리고 또 11월 금통위 금리 1% 돌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가능성,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11월에는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뭐 한 2주 후쯤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어떤 쪽으로 잡으시나요? 자, 일단 실적 발표되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죠. 좋게 발표되면 피크아웃. 네. 안 좋게 발표되면은 패대기. 이런 시장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실적이 주가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명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짜증납니다.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챙겨야 될 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제조업체 관련된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 측면들을 계속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원가가 올라갔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물류 비용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의외의 비용들이 올라서 아무래도 생각했던 영업이익들이 못 나오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라기보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속됐었을 때 기업들의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입니다. 인건비나 네. 인센티브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더 의외의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원자재 부담도 높은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게임사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게임 개발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의 연봉은 1억대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들도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들을 그대로 기업들이 노출됐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럼 제품 가격을 올리는 만큼 수요가 같이 맞춰지겠느냐? 네. 올리는 만큼 수요는 또 약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잘 나온 기업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내년까지 봤었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진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흐름들이 그래도 확장세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찾아내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양도세 이슈도 주목하시네요. 그렇죠. 이건 뭐 네.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이슈긴 한데 그럼 어떤 업종을 조심해야 되나요? 개인 쪽에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팔아치울 수 있을 만한 쪽. 지금 벌써 팔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서서히 줄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쪽이 어떤 업종과 섹터보다는 약간 많이 오른 섹터겠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정도 오르다 보니까 내가 보유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서 네. 이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된다라고 되면 이를 덜어내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빠르게 움직였었던 뭐 게임이나 아니면 엔터 섹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부담을 이런 식으로 덜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하지만 과하게 대응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수급 지금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을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 쪽에서 개인에 대한 수급까지 이렇게 약간 또 물량 부담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맞출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쪽들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일지머티리얼즈 SKC가 좀 낙폭이 컸었거든요. 네. 동박업체 하락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SKC는 오늘 실적 발표했었죠. 예. 네,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또 그 전해질 음극재 관련된 쪽의 투자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특징이 이렇습니다. 실적 괜찮게 발표해도 거기다가 나왔던 내용들 보다 보니까 동가격 대비해서 그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능력들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를 매물화시키는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마저도 이 모양이네라고 하는 시장 반응들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 짜증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우레 네. 퍼시픽이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쳤지만 이제 실적이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표현이 빈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실적 특히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 중국에 대한 어떤 충분한 중국 효과가 없는 상황 쪽에서 주가가 많이 소외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빈집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 쪽에서 네. 약간 빈틈이 노려지는 섹터들, 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강화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관전할 포인트로는 환율이 일단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외국인이 하지만 현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MSCI 리뷰 이 이슈 이후의 외국인의 움직임, 또 금리의 움직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쪽은 꼭 계속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중국도 계속 뭐 아무래도 우리는 같이 연동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수출 지표를 보셨을 때 우리나라 경기는 중국의 연동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연동이 많이 될까요? 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군요. 네, 과거에 비해서 한 2, 3년 전보다는 중국의 영향력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큰 영향은 있다고 보게 되면 이번에 저희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PMI 지수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부진하죠. 맞아요. 근데 뭐 최근에 중국 쪽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닥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네. 뭐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점을 찍고 변화가 나와서 다시 50대 이상의 확장세가 들어갔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은 또 확인은 11월 말에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국내 쪽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은 북미 쪽이나 유럽권 쪽 중심의 어떤 흐름들과 또 특히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던 동남아나 중남미 쪽의 어떤 수출의 다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의 부진함을 또 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 연장선상으로 11월, 12월까지의 수출 데이터나 흐름들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11월 초까지는 말씀드렸던 MSCI 반기 리뷰가 끝날 때까지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염두가 필요한 시점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살짝 단기 낙폭 커지는 종목 쪽에 대한 대응들은 필요하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로 보게 되면 그나마 정점을 찍고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실적 발표, 특히 부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약간 부진하게 발표가 될 텐데 이를 딛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도 2분기 빅베이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서서히 기준 수주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조선에 대한 기지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 발표하면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선별적인 재료나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을 강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혜 섹터들 네. 같은 경우는 관심 안 가질 때 서서히 또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시장 흐름들과 뭐 지금 뜨겁게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비라는 전략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은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엔터 쪽 또 컨텐츠 쪽 이런 쪽은 지금 핫하죠.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된 흐름이 여기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살아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또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9.5%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초에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주가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섹터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종, 그리고 계속해서 뭐 앞질러 나가면서 시장보다 훨씬 앞질러 나가는 엔터주나 콘텐츠 주까지 이러한 업종을 관심에 두면서 남은 연말을 잘 대비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자, 이 우려의 정점이 형성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가, 중국 경기, 그리고 테이퍼링 등등에 대한 우려의 정점 말이죠. 첫 번째 주제 함께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신기술로 날아오른 게임주 투자 전략은? 네, 10월에 주식시장이 여전히 안 좋았지만 신기술에 눈뜨고 지분 투자에 눈뜬 게임주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뭐 덩달아서 가상화폐 시세도 10월에 좋았고 또 NFT 쪽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게임주가 동반해서 막 올라갔어요. 최근 네.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에 부분을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예, 이 게임주가 너무 중요하군요. 네, 네. 솔직히 뭐 금리 얘기나 이런 거시적인 얘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게임주는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네. 거기에 저희가 막연하게 봤던 뭐 메타버스나 뭐 NFT 블록체인 기술들이 네. 이제 게임을 하는 입장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이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로 게임을 안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멀 수는 있겠지만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이거 이해하려면 어떤 게임 하면 되나요? 당연히 미르포죠. 미르포 해보시면 미르포를 되는군요. 하시지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서버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하면 흑채를 캐서 거기서 이제 드레이크로 바꾼 다음에 이걸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꿔서 위믹스로 가는 이 과정들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흑채 캐는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우회해서 그 VPN 가상 이건 죄송합니다만 네, 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버로 접속해서 네, 예. 들어가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불법이다 보니까 뭐 네네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하시면 되죠. 그럼 해외 나가셔서 하시면 되죠. 하려고 비행기 타고 나가라는 얘기이신가요? 네. 네. 너무 계속 사행으로 가네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일단 지금까지 어떤 무슨 그 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그 좋은 검을 살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잊으셔도 되는 건가요? 네. 민저 씨실 텐데. 네, 이쪽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예, 그 검을 살려고 하게 되면 네네네. 뭐 1억 가까이 줘야 됐다라고 하게 프레이 투 되면 페이죠. 그렇죠. 네. 페이만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내가 충분히 게임 내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두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가 강해진다. 라는 네. 쪽은 똑같은데 강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절차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완전한 변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어가는 위메이드가 이렇게 주가나 그리고 또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위메이드의 강점 중에 하나가 특히 최종적인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실생활 쪽에선 달러가 그래도 글로벌 기축통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자체를 기축통화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게임사들이 우리 게임도 이쪽으로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그쪽이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벌써부터 들어왔던 게 NHN의 한 게임 같은 경우도 NHN. 예, 그런 네.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 쪽에서 전략을 바꾸고 있고 또 아마 지금 많은 후발 쪽으로 관심이 높은 뭐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게임 컴투스의 지주사 입장 쪽으로 만약에 향후 개발될 게임들을 이쪽에 연동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가든가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또 이제 다날이죠. 지금 네. 이쪽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연계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한 사업적인 협력을 강화시켜서 위믹스에 대한 또 가치를 또 다시 교환 가치를 부여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들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위메이드의 가치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만약에 분사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트리를 합병을 흡수 합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믹스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교환에 따른 수수료들도 다 위메이드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밸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네. 안고 있는 입장 쪽에서 네네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개 입장 쪽인데,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 이제 위메이드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또 발행이나 이런 걸 다 챙기겠다는 입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보니까 그 안에-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동조 세계적으로. 동조 100만 명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런 쪽에서 서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주말 사이에 또 서버가 폭발한 쪽은 중동 쪽 의외의 또 서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앞으로 계속 예상으로 뭐 130개, 150개까지 늘릴 수밖에 없는 기조라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이미 제가 알기로 150개는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빠르게 들어간다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제 서버의 속도가 네네. 이제 동시 접속자 수와 함께 그만큼의 열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비공룡 게임, 그러니까 흑채를 캐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한 문파가 이거를 점령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흑채를 또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 게임을 접속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되고 그 게임은 이름이 뭐죠? 미르포에 미르포에 또 다른 비공룡 점투라고 있습니다. 아, 전투. 네, 그 예. 협곡을 점령을 해야 네. 우리가 이제 흑채를 그대로 또 너무 게이머 입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러니까 이해가 너무 쉬운데요. 네, 근데 진짜 쾌거한 게 이 미르포가 중국에서 인기 있던 게임이었는데 북미와 중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의 밸류에이션 높이는 대목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 위메이드를 통해서 봤을 때 블록체인 게임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단순한 게임을 가지고 어떤 자기네가 개발한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교환해주는 정도의 약간 단순한 게임들.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 보게 되면 이런 거 누가 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런 미르포라고 하는 이제 RPG 장르가 여기 같이 결합돼서 보통 보면은 RPG 게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떤 자원을 얻기 위해서 채굴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게 어떤 가상화폐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게임도 재밌어야 됩니다. 게임 자체가 재밌고 그를 통해서 재화를 얻는 서비스가 이 가상화폐에 연결되는 고리까지 만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높아질 것 같고,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IP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즉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리니지라는 게임을 이런 식의 대세라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장을 열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어떤 RPG 장르가 확장돼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게임사들의 변화 요인들은 상당히 높은데, 하지만 좀 단점 하나가 그동안 그 국내 게임사들은 내수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적 의뢰의 물꼬를 터줬다는 데 대해서 더 위메이드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흥행 IP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게임을 접목하다 보니까 이 위믹스가 정말 기축통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커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NHN 그리고 다날 이런 기업들이 다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에 따른 또 성장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FT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뭐 위메이드 게임을 통해서 NFT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엔터사라든지 하이브도 BTS 굿즈를 NFT로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MBC 등의 언론사들도 NFT를 통해서 수익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쪽까지 NFT를 막 도입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대목이 뭐가 있을까요? 주말 사이에 보다 보니까 김주아 앵커 아시죠? 네. 네, AI 김주아 앵커가 나와서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랑 같이 대면하고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조만간 앵커님도 저도 AI입니다, 지금. AI십니까? 범이라는 AI.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AI랑 NFT랑 무슨 상관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접목한 이런 기술들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NFT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기점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아이템,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팔고 싶은데 NFT 기술을 붙여서 또 유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과거에 뭐 이거를 파는데 뭐 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걸 왜 사는지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를 안 되시죠? 예. 게임을 해보시면 압니다. 네, 내 문파에서 가장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이런 심리, 나를 사람들이 따르고 그것도 강력하게 또 지배하는 심리들 이런 거를 이게 리저씨의 심리들이죠. 현실에서는 못하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강한 존재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확장되게 되면 메타버스도 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도토리를 구매하면서까지 내 싸이월드에서 내 방을 이쁘게 꾸몄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실은 내가 좀 초라하지만 내 가상 현실에서는 우리 좋아하는 뭐 BTS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차려입고 거기다 꾸미고 나간다라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꾸미기 위해서는 다 소비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상적인 소비들 이게 다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가오는 미래지만은 관심이 없으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 게임 아이템의 NFT는 게임 아이템 자체의 소유권은 아니죠? 내가 만약에 갖고 있으면은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소유권들을 NFT에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이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어질 어떤 거래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아마 위메이드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또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도 NFT를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JYP에서 내년에 어떤 데뷔할 신인 그룹들이 있는데 신인 그룹 쪽에서 연습생들이 연습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NFT에 토큰으로 결합을 해서 한 1000개만 한정으로 판매한다. 그랬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완판되죠. 완판되고 또 인기가 있는 만큼 NFT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네. 희소성입니다. 어떤 소유권을 그렇죠. 증명해주는 소유를 할 때에 대해서 희귀하게 나만 독점적으로 가질 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소성을 충분히 아마 엔터사들이나 게임사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갖고 싶다는 욕망들이 가치를 더 올려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충분히 내 소유권이고 거래 내역을 봤었을 때 다 네. 담겨 있고 그 저작권까지 담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또 저희는 잘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열망이 큰 세력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값을 주고라도 충분히 구매한다는 쪽으로 나왔을 네. 때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퍼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각 산업별로, 각 기업별로 NFT를 발행하고 또 이 NFT의 거래소나 마켓을 운영하는 움직임들 새 소식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네. 메타버스 ETF가 지난달에 상장이 되면서 게임주가 여기에 대고 포진돼서 또 한 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거든요. 네. 메타버스 ETF가 좋을까요? 게임주가 좋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 ETF 안에는 일단 가장 많이 선점되어 있는 게 엔터사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메타버스가 가야 될 길을 또 충분히 엔터사들이 많이 하겠다는 쪽의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게임주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엔터사가 좋고 게임주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같이 활용하면서 커지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이번에 오늘부터 디어유가 IPO 들어가죠. 네네. 디어유의 IR북 보셨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디어유의 지금은 버블이라고 하는 우리 오빠들과의 구독 서비스, 뭐 채팅하는 서비스만 들어와 있는 상황들인데 그를 통해서 커머스라든가 그리고 또 해외 뭐 스포츠 스타들까지 다 영입한다고 나오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와 NFT까지 확장하는 2023년까지 단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디어유에 대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따상을 가게 되면 지금 SM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얘가 디어유 같은 경우는 1조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가치가 확 좁혀진다고 하게 되면 본회사보다도 오히려 성장성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는 근거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의 판단들은 이런 어떤 충분히 이를 신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밸류를 높게 주는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게임주 가운데 대장주 위메이드가 올해 들어서 900% 시세를 낸 이후에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5일선 위에 뜬 상태에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게임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과 지표로 삼아야 할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현재 시총이 6조입니다. 6조대가 좀 넘나드는 상황들인데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너무 급등해서요. 네, 그것 빼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 빼고는 가치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치를 맞아가고 있는 측면들이겠죠. 과거에 NC소프트가 리니지로 강하게 움직였었던 내수에 한정된 기반 가지고 움직였었던 2, 30조 때는 위메이드가 그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네. 많이 올라간 것보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접근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게임주들이 이런 신기술, 블록체인, 그리고 NFT 그리고 여기에 팬덤까지 더해지고 흥행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밸류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이지만 종목은 정말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